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유년 섣달 금음날 한양 성저심리 누추한 초가집에서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붓을 잡고 사서삼경을 베껴 쓰고 있었어요. 26의 나이에도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그의 손끝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서방님, 이것이라도 잡수세요. 아내 정씨 부인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4의 나이임에도 고생살이로 야위어진 그녀의 손에는 빨래질과 바느질로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여전히 애정이 넘쳤답니다. 고맙소, 부인. 하지만 내년 봄 과거만 보면 우리도 나은 세상이 올 것이요. 그러실 겁니다. 서방님께서는 분명 급제하실 분이에요. 정씨 부인은 남편의 굽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산더미 같았어요. 혼례를 올린 지 벌써 3년. 남편은 여전히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 자신은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품을 받아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른 새벽 진수가 과거 공부를 하러 향교로 떠나자마자 정씨 부인은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정성스럽게 지은 버선 한 켤레를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정씨 댁, 요새 버선이 잘 안 팔려서 말이요. 값을 좀 깎아야겠소. 버선 장수 김첨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쌀을 어떻게 사나요? 이것도 밤새워 만든 건데. 하지만 정씨 부인은 결국 적은 돈을 받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만져보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품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비녀를 빼어 품 안에 넣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이 은비녀 얼마에 사주시겠습니까? 은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쌀 서말값이면 어떻겠소? 정씨 부인은 가슴이 저며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쌀을 사들고 돌아와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진수가 향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집안에 구수한 쌀밥 냄새가 가득했답니다. 어라, 오늘은 쌀밥이로군. 어찌 구했소? 지난번 바느질 싹에서 조금 남겨둔 게 있었어요. 정씨 부인은 슬며시 미소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사라진 은비녀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서방님 몸조리 잘하시고 마음 편히 보고 오세요. 걱정 말라오.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소. 진수는 의기양양하게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흘간의 과거 시험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양 종로 내거리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김진수가 있구나. 이런 정말이지. 내가 드디어 급제했다. 진수는 기스름에 겨워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고 진수는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부인, 내가 급제했소. 드디어 급제했다 이거요. 대문을 벌컥 열며 뛰어든 진수를 본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에 겨워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정말이십니까?
서방님께서 정말 급제하셨다는 말씀이? 그럼 이제 우리도 큰 기와집에 살고 비단옷도 해입고 말이야. 진수는 아내를 들어올리며 빙빙 돌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아껴두었던 닭 한 마리를 잡아 국을 끓였거든요. 진수는 막걸리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요.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면 우리 집안도 일어서는 거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방님. 이제야 편해지시겠군요. 정씨 부인은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상으로 터진 상처가 아물어가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진수에게 첫 관직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도 청주목사나 한 고을의 현감직이었어요. 그리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궁핍함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군요. 정씨 부인은 이삿짐을 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급제 후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다정하기는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기색을 느꼈답니다. 부인, 이제 관아에 나아가면 많은 분들과 교분을 맺게 될 터이니 언행에 좀 더 조심하셔야 하오.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일 없도록 삼가겠어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애써서 살림을 꾸려왔는지 남편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청주로 떠나는 날 정씨 부인은 지난 3년간 살았던 초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누추했지만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신들 부부에게는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훗날 알게 되었답니다. 가마에 오른 진수는 벌써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마치 무언가 매우 소중한 것을 두고 오는 듯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구려. 진수의 말에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되어갔지요. 충청도 청주 고을에 부임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현감 관사는 그동안 살던 초가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집이었답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에는 이런 큰 집이 어색했지만 점차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마님, 오늘 장터에서 온 상인들이 현감마님께 인사드리려 합니다. 하인 덕보가 와서 알렸습니다. 진수가 현감이 되면서 함께 따라온 충실한 하인이었어요.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현감마님께서 청백하시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합니다. 저희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어 감사하옵니다. 상인들이 진수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렸어요. 실제로 진수는 다른 관리들과 달리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했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술기운이 완연했어요. 서방님, 어디 다녀오셨나이까? 아, 동료 현감들과 모임이 있었소. 다른 고을 현감들과 친분을 도모하는 것이 관직 생활에 중요하다고들 하더군. 그래도 너무 늦으셔서 걱정이 되었나이다. 정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진수는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관직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소. 상관들과의 관계도 살펴야 하고 동료들과도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고. 네, 알겠나이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이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덕보가 황급히 달려와 정씨 부인의 귀에 속삭였어요. 현감마님께서 기방에 자주 드나드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하였소? 정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청렴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기방에 다닌다니요.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 사실인 듯 하옵니다. 특히 춘향루라는 곳에.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춘향루는 청주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이었거든요. 그날 밤 진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옷에서 낯선 향내가 났어요. 서방님, 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데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다른 곳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진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오? 하루 종일 민원을 처리하고 상급 관아에 보고서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동료들과의 회합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그럼 무슨 뜻이오? 나를 의심한다는 말이오. 진수는 화를 내며 사랑채로 가버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홀로 안채에 남아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이튿날부터 진수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욱 늦어졌어요. 때로는 밤을 새우고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정씨 부인은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어요.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춘향루의 월하라는 기생과 현감마님께서. 덕보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알 수 있었어요. 그 계집이 어떤 자인가요? 20살 정도 되는 젊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춤과 거문고를 잘 탄다고. 정씨 부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고생으로 야위어진 얼굴, 거친 손과 소박한 쪽머리 모양. 젊고 아름다운 기생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들어오자 정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서방님, 월하라는 기생을 아시나이까?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소?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저만 모를 수가 있나이까? 거참, 사람들이 쓸데없는 입방정을 떠는군. 나는 그저 동료들과의 모임 장소로 춘향루를 이용할 뿐이요. 그럼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따져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소?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정씨 부인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다니요. 그럼 저는 어찌하란 말씀이신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인도 현감의 아내로서 체면을 지키시면 되지 않소? 다른 양반댁 부인들처럼 조용히 살림만 하시고. 진수의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다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정씨 부인은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진수는 아예 사랑채에서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진수가 월하를 위해
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사주고 심지어 관아 근처에 별채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마님, 이제 온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현감 마님과 그 기생의 일을 덕보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저까지 부끄러워서 밖에 나서기가 어렵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자신까지 창피를 당하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정씨 부인은 우연히 월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저 계집이 월화옵니다. 옆에 있던 안악이 속삭였어요.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스러웠답니다. 정말 젊고 고운 여인이었어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오랜만에 진수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무슨 소리시오?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저도 사람인데. 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부인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오. 남자에게는 남자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 그리고 부인께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지 않소? 부족함이 없다고요? 서방님께서 다른 계집과 지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오. 내가 언제 부인을 홀대하였소? 정씨 부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정씨 부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상을 차리고 옷을 다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월화와의 시간이 더 즐거웠거든요. 월화야,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나리께서 저를 아껴주시니 저도 행복하옵니다. 월화는 검은고를 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진수는 그런 월화가 사랑스러웠어요. 한편 정씨 부인은 홀로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가난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비록 어려웠지만 적어도 남편의 마음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곧 더 큰 비극으로 치달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진수의 타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수가 현감으로 부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월화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진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부인, 할 말이 있소.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안채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정씨 부인과 마주 앉은 진수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월화를 둘째 부인으로 드리려고 하오. 정씨 부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둘째 부인이라고요? 그렇소. 이미 마음을 정하였소. 서방님, 그럴 수는 없나이다. 저와 혼인한 지 겨우 5년인데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냉정했어요. 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지 않소. 가문을 잇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요. 그건 핑계이옵니다. 진짜 까닭은 따로 있지 않나이까? 정씨 부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핑계든 아니든 이미 정해진 일이요. 부인께서는 대부인으로서 월화를 잘 보살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정씨 부인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을 정도였어요.
덕보가 안쓰러워하며 다가왔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덕보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그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거늘 마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사옵니다. 나리께서 변하신 것이지요. 덕보의 말에 정씨 부인은 더욱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대로인데 남편만 변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정말로 월아가 김가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혼례는 소규모로 치렀지만 온 고을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이제부터 잘 부탁드리옵니다. 큰마님. 월아는 정씨 부인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빛이 역력했어요. 그러시오. 정씨 부인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20살 월아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된 두 여인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진수는 주로 월아가 머무는 별채에서 지냈고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홀로 지냈답니다. 큰마님, 나리께서 이런 비녀를 선사해 주셨어요. 월아는 종종 정씨 부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진수가 사준 값비싼 장신구들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였어요. 정씨 부인은 그때마다 가슴이 저몄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팔았던 은비녀가 떠올랐거든요. 남편을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았던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졌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진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부인, 월아가 아이를 가진 것 같소? 진수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드디어 우리 가문에 후사가 생기는 거요. 진수는 마치 자신만 기뻐하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수는 월아를 극진히 보살폈고 온 집안이 월아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정씨 부인은 점점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갔답니다. 마님,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옵니다. 덕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날로 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친정이라도 다녀오시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석 달 후 월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수는 기쁨에 겨워 하늘을 날 듯했어요. 봉수다. 이름은 봉수로 하자. 진수는 갓난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정씨 부인은 더욱 슬펐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거든요. 큰마님도 봉수를 보러 오시지요. 월아가 일부러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지못해 별채로 갔어요. 아기 봉수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수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답니다. 만약 내가 낳은 아이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독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그 후로 집안은 완전히 월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아침 저녁으로 별채를 드나들며 봉수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부인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시오? 가끔 진수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바느질하며 책이나 읽으며 지내옵니다. 정씨 부인의 대답도 간단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나눌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씨 부인은 점점 몸이 상해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마님,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다옵니다. 덕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거절했어요. 괜찮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것이야. 그런데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덕보가 발견하고 불이 나게 의원을 불렀어요. 부인께서 몸이 많이 상하셨군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른 듯합니다. 의원은 맥을 짚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사옵니까? 덕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 충분히 쉬셔야 하고요. 하지만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수는 정씨 부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뭐라고 하던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옵니다. 덕보가 대답하자 진수는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겠지. 며칠 쉬면 나아질 것이야. 하지만 정씨 부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큰마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월아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나으실 것이야.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 진수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봉수를 돌보는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이 덕보를 불렀습니다. 덕보야, 나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아는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날 있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정씨 부인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알 수 있었어요. 정씨 부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정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은 채로 쓸쓸히 홀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을 부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이른 아침, 덕보가 진수에게 알렸습니다. 날이 마님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사옵니다. 진수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부인이? 네, 새벽녘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럴 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진수는 서둘러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깨끗한 수의를 입고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답니다. 부인, 정씨 부인.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그제야 진수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모두들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정씨 부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마님 삼가 조의를 표하옵니다. 마님께서 얼마나 어진 분이셨던지 참으로 안타깝사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으며 진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진수는 정씨 부인이 지내던 안채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몇 통을 발견했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정씨 부인이 친정 어머니께 쓴 것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신지요. 소녀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비록 서방님께서 다른 여인을 들이셨지만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진수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편지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덕보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서방님께 전해다오. 서방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나이다. 다만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이 그립사옵니다. 그때는 비록 어려웠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하였잖아요. 월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 아이도 죄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봉수를 잘 기르시옵소서. 제가 못다한 사랑까지 베풀어 주세요. 진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세 번째 편지에는 정씨 부인이 팔았던 은비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님의 은비녀를 팔아서 쌀을 사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서방님께서 과거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일이옵니다. 그 비녀는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서방님의 꿈이 더 소중하였거든요.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르셨군요. 진수는 그제야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정씨 부인의 뒷바라지 덕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진수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너무나 늦어버린 후회였어요. 며칠 후 진수는 월아에게 말했습니다. 월아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혼자 있고 싶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봉수도 있는데. 봉수는 잘 보살필 터이니 너는 친정에서 좀 지내보시오. 월아는 영문을 몰라 했지만 진수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진수는 정씨 부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초가집에서의 시간, 정씨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밤늦게까지 등불을 밝혀주던 모습.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상급 관아에서 어사가 내려온다고 하옵니다. 어사라고? 네, 나리께서 관용을 사사로이 쓰셨다는 고발이 들어왔나 보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어요. 월라를 위해 값비싼 선물을 사준 돈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진수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말았어요. 월라를 위해 쓴 돈이 관청의 돈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월라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수가 관직을 잃으면 자신의 처지도 애매해지거든요. 모르겠소. 일단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진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어요. 한양으로 돌아온 진수는 작은 셋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결국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고 아들 봉수만 남았어요. 아비 배고파요. 봉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어린 아들까지 고생하게 된 거니까요. 봉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일자리를 구해올 테니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덕보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어떻게 지내셨사옵니까? 덕보야, 어찌 여기까지. 마님의 제사를 지내러 왔사옵니다. 비록 나리께서 관직을 잃으셨지만 저는 여전히 김가 사람이옵니다. 덕보는 정씨 부인의 제사상을 차렸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제사상이었답니다. 마님, 나리께서 이제야 깨달으셨사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덕보의 말에 진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덕보가 제안했어요.
날이 제가 아는 서당이 하나 있사옵니다. 훈장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서당 훈장이라고? 네, 비록 복록은 적지만 봉수 도련님과 함께 지내실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진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당 훈장이 된 진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갔어요.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봉수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말을 제법 하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너에게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신다. 한 분은 너를 낳아주신 월아 어머님이고 또 한 분은 정씨 어머님이셨어. 정씨 어머님이요? 그렇다. 정씨 어머님은 아비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셨단다. 너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너를 사랑하셨을 거야. 진수는 아들에게 정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아비는 정말 어리석었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으니 말이야. 봉수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봉수가 자라면서 진수는 아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봉수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글 공부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다. 아비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진수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내가 장가들게 되면 아내를 끝까지 소중히 여겨라.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단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비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가 나이 들어서도 그는 매년 정씨 부인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다음 생에서는 꼭 당신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겠소. 덕보도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제사 때마다 와서 도와주었어요. 나리께서 이렇게 뉘우치시니 마님께서도 저승에서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그랬으면 좋겠소, 덕보야. 진수의 말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정씨 부인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아들 봉수에게는 끝까지 당부했답니다. 봉수야, 아비가 저지른 잘못을 너는 절대 하지 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절대 배신하지 마라. 봉수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가들어서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진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깨달음은 아들을 통해 이어졌답니다. 때로는 실수와 후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법이니까요.